네, 안녕하세요. FP 성공 전략, FP에 대한 경제 브리핑 진행자 김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11월이 다가왔어요.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나이가 또 한 살 먹는다는 그 생각에 좀 우울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1년의 마지막을 좀 잘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우리 FP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11월 이달의 키워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이달의 키워드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입니다. 이게 그림을 보면은 집이 활활 이제 불이 타고 있는데 단지 이제 담뱃불을 잘 끄고 화재를 조심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받은 계약도 한번 다시 돌이켜보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을 이제 잘 받아놓고 제대로 된 어떤 관리나 설명이 좀 안 돼 있으면 정말 이제 큰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올해 초부터 슬슬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이제 9월, 10월 때까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불안전 판매입니다. 이제 금융상품을 판매를 할 때 설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게 이제 불안전 판매죠. 최근 이제 DLF 사태 아시죠? 원금이 거의 98%가량의 손실이 이어지고 있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민원 접수와 분쟁 조정 건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요것뿐만이 아니고 뭐 종신보험을 이제 적금처럼 세이지가 된다는 등 아니면 저축보험 자체도 무슨 원금 회복 시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사태들도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은행사, 증권사, 보험사 모두 이제 불안전 판매에 대한 비상 상황이라고 나라에서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가시화가 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분쟁에서 이런 시기일 때일수록 소비자와 어떤 분쟁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어떤 설계사 입장보다는 소비자의 입장이 조금 더 중시 여겨지게 되겠죠. 결국에는 앞으로의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자체도 좀 강화가 될 예정입니다. 판매가 이제 금지가 되거나 아니면 설계사에게 불이익이 이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FP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불안전 판매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쟁 요소를 만들지만 않으면 문제가 생길 리가 없어요.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상품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랑 고객의 계약을 이미 받았더라도 고객에게 다시 한번 관리를 해주는 그런 한 달이 좀 됐으면 좋겠고 조금 더 꼼꼼하게 이를 증거로 좀 남길 만한 그 자신의 어떤 안전장치를 스스로 좀 만들어서 분쟁에 가더라도 이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지표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달에 이제 중요한 지표 변동이 하나 좀 있었죠. 일단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먼저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율이 전체적으로 좀 하향이 됐습니다. 역시나 이제 IBK의 연금보험이 좀 높은 이율을 나타내긴 하지만 0.05%가 하향이 되면서 가장 많은 하향폭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율이 가장 낮은 곳은 0.03%가 떨어진 AB의 생명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연금저축보험 보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 또한 금리가 전체적으로 하향이 좀 되고 있습니다. 롯데손보는 무려 0.1%를 한 번에 이제 가장 내리면서 두 달 연속으로 큰 하향폭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2.05%로 가장 높은 형태를 좀 보이고 있고요. 현대해상이나 삼성화재, DB손보는 2%로 떨어졌습니다. 네, 올해 말까지 아마 1%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증시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월 대비 14.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크게 변동이 된 부분은 없지만 상승을 좀 하나 싶었던 이제 연초에 비해서 8월에 이제 급하락을 했어요.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마무리까지는 큰 변동 없이 조금씩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다음은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하면 이제 뭐가 떠오르냐면 바로 이제 중국과의 마찰 이런 게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의 일부 분야에서 최종 합의에 이제 근접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런 부분이 기업의 어떤 순익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의 미국장은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다음은 상해지수 보겠습니다. 전월과 거의 동일한 지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과거에 굉장히 좀 변동적이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에 비해서 상해지수 또한 큰 변동이 보이지 않고 좀 안정적인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통계국 대변인은 3분기의 경제 운영이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판단을 또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좀 비슷한 지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원달러 환율 추이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26원이 떨어졌습니다. 즉 이제 원달러 대비해서 26원 정도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상승을 했다는 말인데요. 최근 달러 가치가 크게 상승을 했었죠. 최근에 이제 많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원화 가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또 진행이 되고 있고 국내의 시장 자체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원화 가치는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은 금리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 브리핑에도 이번 연도 내에 다시 한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준금리가 1.5%에서 1.25%로 하향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벌써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늦으면 이제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 초반에 한 번 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하향이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도 내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2%로 낮출 정도로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시중은행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3년 기준으로 카카오뱅크의 정기예금이 가장 높은 금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역은행과 하나은행이 비교적 좀 높은 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중은행 정기적금 금리는 제주은행을 제외하면 스마트 적금이나 인터넷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적금이 아무래도 좀 높은 2%대 이율로 좀 높은 이율을 주면서 비교적 높은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재무상담 레시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재무상담을 할 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그런 뉴스나 주요 기사들을 인지를 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맛있게 내가 상담 시에 써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전체적인 내용이 일맥상통하는데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싸다고 덜컥 가입하면 후회, 금감원, 무해지 환급금 보험에 주의를 발령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 이제 같은 보장을 넣어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상품 구조가 있죠. 바로 무해지 환급형 보험입니다. 무해지 환급형 보험 다들 아시겠지만 납입 기간에는 해지환급이 없다가 납입이 완료가 되면 해지환급이 생기는 구조죠. 여기서 이제 장단점이 딱 나옵니다. 장점은 같은 보장을 넣어도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납입 기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은 해지환급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했으면 전혀 문제가 안 생길 텐데 결과적으로 내가 납입을 하는 동안에 해지를 했을 때 해지환급이 없다. 이런 부분에 고객이 몰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무해지 환급금 보험은 2016년에 32만 건이 팔렸고요. 작년 기준으로는 176만 건으로 2년 사이에 벌써 5.5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더 많은 판매 지수를 보이고 있고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제 생각에는 절대 이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고객이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우리 FP님들은 여기서 알아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설명으로 상대하는 고객에게 정확한 설명을 드리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재가 점점점 강화가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무해지 환급형 보험에 대해서도 어떤 상품에 대한 구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만나는 그런 고객들은 반드시 무해지 환급형 보험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조금 더 나은 보장을 준비해 드릴 수 있도록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레시피 보겠습니다. 네, 은행 DLS 피해액 70% 이상 배상할 수도입니다. 앞서 잠깐 이제 얘기를 했지만 DLS, DLF 사태 정말 심각한 사태라고 보여집니다. 대대적인 합동 검사로 DLS의 어떤 설계 단계, 판매 단계, 그다음에 이제 운용 전 과정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해당 은행에 대해서 임직원들은 중징계를 이제 받을 수도 있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야 될 정도로 금융권에서는 큰 지금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DLS 자체도 투자 상품입니다. 투자 상품인데 왜 이 투자 상품이 당연히 원금에 대한 손실이 있을 거라는 거를 고객도 알고 있지만 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냐? 게다가 이런 문제를 왜 금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설명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정확히 되지가 않고 판매 프로세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이런 큰 문제를 이제 야기를 시킨 거거든요.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수익이 났다고 해서 손실에 대한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제 문제가 안 생겼다고 해서 앞으로도 문제가 안 생길 거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래의 매뉴얼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고객에게 인지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을 못 들은 사람이 사실 대부분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은 직원이나 관리 매니저는 당연히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FP님들도 투자에 대한 권유나 어떤 설명을 드릴 때에는 반드시 조금은 번거롭고 어려운 부분이라도 고객에게 인지를 시켜드려야 되고 고객에게 하나하나 잘 설명을 하고 사전 투자 성향 조사라든지 아니면 가입 설계에 대한 동의서 등 평소에는 조금 안일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금 시기에는 조금 더 꼼꼼하고 잘 챙겨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금융인들이 다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레시피는 저축보험 가입자
저축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이 손해를 보면서 해지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저축성 보험을 잘 가입해 놓고 왜 10명 중에 6명이나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해지를 하냐? 네, 일단 첫 번째로 원금 회복 기간이 조금 느리기 때문이에요. 원금까지 기다리기 힘든 사람들은 중간에 이제 해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원금 회복 기간은 금리형일 경우에 약 7년 정도가 걸려요. 저축보험 같은 경우엔. 근데 이제 저축보험은 일반 예금이나 적금과는 다르게 평균 사업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원금 회복이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납입이 만료가 되면 예금이나 적금보다 훨씬 더 높은 이유로 이자를 가져갈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즉 이제 예금이랑 저축이랑 저축기간과 어떤 목적 자체가 다를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고객들이 모르고 잘 인지하지 못하고 가입을 하기 때문에 내 목적과는 맞지 않다 생각을 해서 중도에 이제 해지를 하게 되는 거죠.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직도 많은 고객이 저축성 보험을 저축으로 오해하고 가입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축성 보험이 저축이 아니라는 생각, 아니진 않거든요. 저축성 보험도 당연히 저축입니다. 단지, 고객의 상황에 맞춰서, 목적과 기간에 맞춰서 설계사는 잘 포트폴리오나 플랜을 짜드릴 책임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예금이랑 적금처럼, 단기 상품처럼 설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오늘 계속해서 어떤 정확한 상품 설명과 완전 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DLS 사태부터 저축보험, 그 다음에 종신보험을 이제 저축처럼 파는 그런 이슈까지 분쟁이 있을 만한 요소들은 금융당국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FP님들은 이런 부분을 잘 인지를 해서 열심히 저희 일하고 있잖아요. 추우나 겨우나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허무하게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프게 오해받는 일 없도록 올바른 그런 상담을 잘 해주셔야 될 것으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FP를 위한 더 친절한 경제. 오늘은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네, 국민연금은 저희 이제 3층 연금이 있죠. 개인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렇게 있는데 2019년 6월에만 기금이 700조가 적립이 돼 있고 가입자가 2,200만 명이 돼 있습니다. 30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와 국민이 이 연금을 이렇게 키워놨는데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행복자산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에게 좋은 정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은 가장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국민연금 젊은 층들이 되게 많이 불안해하잖아요. 네. 네, 소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왜 불안해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 고갈에 대한 이슈일 것 같아요. 네. 하도 이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소리가 자주 들리고 또 고갈되는 시점도 빨리 당겨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네. 고갈되는 건 맞고요. 일단 그건 확정적이고 왜 고갈이 되는지를 보면 뭐 거둔 돈보다 지급되는 돈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네.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유리한 거죠. 낸 돈 대비해가지고 많이 받는 거니까. 그래서 모인 돈보다 주는 돈이 많기 때문에 고갈되는 건 맞는데 고갈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뭐 망하는 거 아니냐, 낸 사람은. 근데 그런 걱정은 사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할 필요가 없는 게 네. 고갈된 나라들도 이미 많이 있어요. 독일도 예전에 이제 고갈이 이미 됐고. 근데 그런 나라들을 보면 적립식, 우리는 우리 돈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우리가 받아가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독일이나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은 부가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올 한 해 거둔 국민연금을 올 한 해 혹은 내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되는 방식, 마치 세금과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적립되는 방식과 부가 방식을 좀 섞어서 운용한다든가 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고갈된다고 해가지고 큰일 나게 된다거나 이런 정도의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뭐 그게 걱정이 되면은 다른 게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 정도의 이제 나라 재정 상태라면.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아니, 불안에 떨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너무 다행이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있으면은 내는 네. 분들이 또 있을 텐데 소득이 예. 있으면은 이 국민연금을 누구나 다 내야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있으면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나이가 있죠.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까지, 그러니까 59세까지죠. 네.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까지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내야 되고, 그 외에는 뭐 소득이 있든 없든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긴 하는데 내고 싶으면 더 낼 수도 있어요. 소득이 없더라도 혹은 있더라도 나는 국민연금을 내서 가입 기간을 늘릴 거야 라고 하는 뭐 방식이 임의 가입도 있고, 또 60세가 넘어서도 낼 수 있는 게 이제 이미 계속 가입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지 간에 납입하는 종류는 많지만
가입 대상자는 18세에서 60세 미만, 그리고 소득이 있으면 그 사이에서는 무조건 내야 된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소득이 네. 없어서 그동안 납입을 좀 못하고 있었던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상황을 보니까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네. 좀 납입을 또 생각해보니까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한 번도 납부한 적이 없다면, 국민연금에 나는 여지껏 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과거 동안의 기간을 납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는 수밖에는 없고, 만약에 예전에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다. 뭐 요즘에 이제 전업주부인데, 예를 들어 50세 전업주부인데 한 20세 때 잠깐 취업을 해가지고 국민연금을 한 번이라도 혹은 뭐 1년 정도라도 낸 적이 있다. 일부는 20살 때 낸 한 번, 그리고 지금 50세가 됐을 때 요 기간까지 30년의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기간 동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추후납부제도라고 하는데, 다만 이 추후납부를 하려면 지금도 국민연금에 가입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미 가입의 형태로든 아니면 직장을 취업했으든 내고 있어야 되고, 그 중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만큼 빵꾸난 걸 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이제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네. 어쨌든 간에 10년을 이제 채워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러면 이미 나이가 이제 있어서 연금을 네네. 탈 시기가 좀 가까운 분들도 있잖아요. 그 그렇죠, 시기가 10년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년이 안 돼 있으면 연금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예. 10년이 간당간당하게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60세가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입자의 가입 자격은 상실을 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보면은 이제 연령별로 국민연금 수급 나이가 다르잖아요. 네. 보통 지금 뭐 진행하시는 분이나 진행자분이나 저나 65세부터 수령을 하게 될 텐데, 네. 60세가 됐을 때 나 국민연금 7년밖에 안 냈는데 3년만 더 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60세가 도달을 했더라도 이미 계속 가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최대한 5년 동안은 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내신 분들은 뭐 3년 더하기 2년 해가지고 12년까지도 꽉꽉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0세가 도달했지만 10년이 안 됐다. 그런데 과거에 낸 기간이 앞으로 5년을 더 내면 합산 10년이 된다. 이런 분들은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서 연금 수령 권한을 획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을 받을 때, 수령을 할 때 또 다른 소득들이 있으면은 연금 수령액이 좀 작아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소득이 좀 어느 정도 돼야지만 이게 좀 이렇게 영향이 미칠까요? 요거는 일단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 기준 소득은 매년 바뀌는데, 국민연금 가입자의 직전 3년 동안의 평균 소득, 이걸 A값이라고 하는데, 그게 현재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23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35만 원이라고 하는 이 소득은 우리가 연말정산 때 이것저것 공시하고 실제 소득 따질 때, 과표 따질 때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따지는 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256만 원 실수령액입니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받으셔도 일단 괜찮고, 네. 그 다음에 이걸 넘쳐서 받게 되면, 과거에는 조금이라도 넘치면 첫째 연도에는 반을 깎고 그 다음 연도에는 40%를 깎고 이런 식으로 점차 그 비율로 조정이 되는데, 이제는 그 법이 바뀌어서 그 누진 적용하는 식으로 깎여요. 그래서 초과한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뭐 5%, 그걸 넘어가면 10% 이런 식으로 5%포인트씩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도 굉장히 그 허들이 낮고,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벌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초과하는 걸 대비해가지고 깎이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연금을 받을 때도 어디선가 월급을 받는 일을 해도 될까요? 연금 깎이는 게 걱정돼요라고 하더라도 정말 고소득이 아니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들한테 용돈 받거나 네. 은행에 넣어둔 예금에서 나오는 그런 소정의 이자 같은 것도 소득으로 좀 치게 되는 걸까요? 지금 건강보험료 부과를 할 때는 그런 것들도 이제 소득으로 환산한다. 뭐 자녀 용돈은 아직 아니지만요. 그렇게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환산할 때 이 소득세법에 사업소득, 그다음에 우리가 근로소득, 이런 것들만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자나 배당소득이나 기타 소득, 퇴직소득 이런 거 다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 주신 그런 자녀들이 주는 용돈이라든지 은행 예금에서 나온 이자 이런 것들은 소득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알아봤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국민연금에 대해서 행복자산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한테 그 좋은 정보 들어봤고, 이제 벌써 11월입니다. 그리고 날씨도 이제 엄청 일교차가 심해져서 저도 이제 올 때 그 히터를 틀고 왔는데, 모두 이제 몸조리 잘 하시고,
2019년 유종의미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1월 경제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